취업했다고 독립했던 아들이 5년도 안 돼서 돌아와 제 인생에 다시 눌러 앉았습니다. 이건 동거가 아니라 두 번째 육아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아들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이 집은 망가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 말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화한 날 그 말이 제 귀에 아직도 맴돕니다. 이 이야기는 성인이 된 아들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기 삶을 잃어버린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35 먹은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두 번째 육아를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일 한낮에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아들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러자 아들이 울고 있는지 숨을 헐떡이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생각에 숨이 막혀. 출근길에 토할 것 같았어.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화했을 때 솔직히 저는 불안보다 먼저 안쓰러움이 들었습니다. 요즘 다들 힘들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아들이 죽을 것 같다는데 그 말에 다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면 다 정리하고 내려오라고 했고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제 발목을 잡은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뒤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말하더군요. 엄마, 진짜 잠깐만 있을게. 이번엔 자격증 따서 다시 나갈 거야. 금방 다시 취업할 거야. 월세 나가는 것보다 잠깐 집에 있는 게 낫잖아. 그 말이 틀린 말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땐 요즘 애들 다 힘들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믿음직하게 들렸는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며 준비 중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시간을 미루는 말이라는 걸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엄마, 밥 있어? 그 말 한마디면 괜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네. 혼자보다 낫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동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저도 속았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아들도 흉내는 냈습니다. 책상에 책 올려두고 인터넷 강의 켜놓고 노트도 몇 장 쓰고 제가 잘 돼가냐 넌지시 물으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야. 엄마, 나 좀만 믿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밤에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깨어나서 보니 새벽 2시, 3시까지 방에서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이어폰 새어 나오는 소리.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하루아침에 아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침이 없습니다. 낮 12시, 1시가 돼야 방문이 열립니다. 밥 있어? 그 말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밤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게임하고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깨고요. 집안 리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 먹다 남은 컵라면, 싱크대에 쌓인 그릇. 아들, 이건 좀 치워야지. 그럼 아들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따 할게. 그 이따는 늘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치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제가 움직이는 게 빨랐으니까요. 자격증 얘기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공부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은 자고 있고 낮이 다 돼야 나옵니다. 책상 위 책은 그대로인데 페이지는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공부는 잘 되냐? 그랬더니 바로 짜증이 돌아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여? 나 지금 제일 힘든 거 몰라?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괜히 건드리면 더 엇나갈까 봐. 그때부터 저는 묻는 걸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은 늘 다음 달이었습니다. 시험 얘기는 항상 다음 달이었습니다. 이번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 유형이 바뀌어서 조금 더 준비하고 봐야 돼. 그러다 보면 또 몇 달이 흘러 있습니다. 시험을 봤다는 말도 있고 안 봤다는 말도 있고 결과 얘기는 흐려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하나? 괜히 내가 재촉하는 건가? 아들은 점점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면접 얘기도 없어지고 자격증 시험 얘기도 흐려지고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문 열어보면 담배 냄새, 술병, 치우지 않은 컵라면 등등. 집안일은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했습니다. 너 집에 있으면서 이 정도는 좀 도와야지. 그러자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정신이야. 그 말 듣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이번 달에 생활비 조금만 보태줄 수 있니? 아들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취업 준비 중이잖아. 붙으면 다 갚을게. 그 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애한테 돈 얘기를 꺼낸 내가 너무한 건가? 그날 이후 저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돈 좀 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뭐하게? 그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친구 좀 만나야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돈 벌이도 없잖아. 집에 이렇게 살 거면 생활비라도 내야지. 그 말이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사람 같지도 않아. 그럼 나가서 죽으란 말이야. 그 말 듣는데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 얼굴만 보면 가슴이 먼저 두근거립니다.
처음엔 안쓰러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걱정이었고요. 그 다음엔 불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과 피로가 같이 오더군요. 아들이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아무 말 안 하면 또 걱정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불안하고 뭘 한다고 해도 불안합니다. 저는 점점 말을 고르게 됐습니다. 예전엔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나왔는데 이제는 머릿속에서 한 번 걸러서 말합니다. 이 말 하면 상처받겠지. 지금은 예민하니까. 제 속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자격증은 핑계가 되고 시간은 그냥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격증 얘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세상에 자격증 하나로 되겠어? 경력 없으면 다 소용없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집에 머물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걸 묻지 않고 받아주고 있다는 걸. 그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돕고 있는 건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 건가. 어느 주말엔 결혼한 딸이 집에 왔습니다. 문 열자마자 저를 보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군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그 말 듣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이 당황해서 저를 붙잡고 말합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오빠 때문이야.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참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딸은 집안 분위기를 딱 보더니 바로 말하더군요. 오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너는 시집 가서 편하게 살잖아. 여긴 내가 제일 힘들어. 딸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얹혀 살아?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 취업 준비는 진짜 하는 거야. 그 순간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들은 욕을 퍼붓고 딸은 울고 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이후로 제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을 못 자는 정도였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이 안 옵니다. 아들 방 불은 켜져 있고 술 냄새가 문틈으로 나옵니다. 그 냄새 맡으면서 괜히 숨을 참고 자는 제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밥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눈을 떠도 몸이 안 움직입니다. 조금만 더 누워있자. 그게 점점 길어집니다. 반찬은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밥솥은 비어있고 설거지는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낮에 일어나서 묻습니다. 밥 없어? 그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엄마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면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컵라면 하나 뜯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뒷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은 부엌에서 그릇 들다가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이유 없이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쉬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큰 병은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약도 없고 딱히 해결책도 없습니다. 좀 쉬세요. 그 말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애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 그런데 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저 애가 나가서 어디서 살지.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아팠습니다.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집 분위기 좀 살벌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술 마시고 새벽에 소리 내도 이제 화가 안 납니다. 대신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내가 애를 이렇게 만든 건가? 내가 혼자 키워서 그런가? 아들이 욕을 해도 제가 먼저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 제가 놀랍니다. 왜 내가 미안하지? 이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언제까지 엄마 등에 엎여 살 거냐. 그 말 한마디면 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저 혼자 이 지옥을 떠안지는 않았겠죠. 그날 이후 아들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말을 하면 화가 날 것 같고 안 하면 제가 더 비참해질 것 같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습니다. 이 집은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이 사람을 더 미치게 하더군요. 지금도 아들은 집에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다른 걸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자격증 얘기도 취업 얘기도 이제 아예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눈치를 봅니다. 이제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이요? 없습니다. 현실이 원래 그렇잖아요. 딱 끊어지는 결말 없이 사람 하나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거.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집은 지금 아들의 쉼터가 아니라 제 무덤이 되고 있다는 것. 캥거루족 자녀와의 동거는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엄마의 삶이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직 답은 없습니다.